목소리로 집안 시스템을 제어하는 AI 음성인식 기술이 아파트에 적용됐습니다. 이 아파트와 집주인의 쌍방향 대화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이 사전 판매 하루 만에 40만 대에 가까운 예약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반도체 관련 종목이 부진을 딛고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반도체주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그룹의 윤종규 회장 연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조가 선임 과정이 공정치 못하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김혜영입니다. 스마트홈이라고 하면 흔히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각종 장치들을 연결해 제어하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음성인식 기술이 아파트와 결합돼 말로 제어가 가능하고 3년 후쯤엔 집주인과 대화하는 아파트가 나올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모델하우스에 정찬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개포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모델하우스. 오늘 문을 연 이곳엔 사람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외출 모드라고 외치면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고 엘리베이터 호출과 동시에 방범 모드가 설정됩니다. 외출 모드. 엘리베이터를 호출했습니다. 이번 뒤 조명이 꺼지고 외출 모드를 실행합니다. 귀가 모드. 귀가 모드라고 외치면 부재중 방문자와 택배 개수를 확인해 줍니다. 주방 TV폰엔 삼계탕을 말하면 삼계탕 조리법을 보여줍니다. 삼성물산이 자체 개발한 음성 인식 기술인데 이단지와 레미안 DMC 루센티아 아파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단지를 인공지능 아파트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조명과 가스, 사물 인터넷 연동형 가전 등 각종 기기들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작품의 질로서 조합원님들 평가를 받고 새로운 브랜드 아파트의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포스코건설은 대화형 스마트 더샵 아파트를 짓겠다는 포부입니다. 대화 처리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듯 집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자가 보일러 켜줘라고 말하면 어느 방 보일러를 켤까요? 라고 물어보고 해당 방의 보일러를 켜는 식입니다. 이 기술은 내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돼 3년가량 뒤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아파트에 속속 도입하면서 더욱 편리해진 생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이 사전 판매 하루 만에 40만 대에 가까운 예약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고로 무너진 소비자들의 신뢰를 노트 8 제품으로 한 번에 만회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이 예약 판매 하루 만에 주문량이 39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소비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과거 스마트폰 예약 판매 기록을 보면 갤럭시 노트 8의 인기는 더욱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갤럭시 노트 7 예약 판매 당시 이틀 만에 20만 대의 예약 기록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10만 대꼴의 예약료가 비교하면 노트 8은 노트 7보다 4배 가까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갤럭시 S7 출시 당시에도 이틀 동안 55만 대의 판매 기록을 올려 하루에 27만 대꼴로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노트 8이 하루 만에 39만 5천 대인 점을 감안하면 노트 8이 S7의 예약 판매 기록도 갈아치운 셈입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8 예약 소비자들은 256기가 모델을 선택한 비율이 35%에 달해 갤럭시 S8의 25%의 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높아질수록 가격도 높아지지만 소비자들은 대용량 메모리를 갖춘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인기의 비교는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고와 회수 조치로 누적된 대화면 스마트폰 대기 수요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서의 이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약 판매가 호전을 보이면서 증권가에서는 갤럭시 노트 8의 올 하반기 출하량이 1000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조만간 아이폰 8 발표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 노트 8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영입니다. 오너리스크와 대북 관련 위험 등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반도체 관련 종목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 하반기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관련 위협과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는 아직 횡보하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221만 1,000원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2% 상승한 245만 4,000원에 마감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 기조를 보였지만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1.68% 오른 72,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5거래일째 이어지는 매수세로 꾸준히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반도체 관련 IT주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 시장 활황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반도체 가격이 연말까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한 9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부증권과 흥국증권도 반도체 이익 증가를 이유로 꼽으며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4조 원, 14조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부증권은 지난 8월까지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억눌렸지만 다시 펀더멘털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펀더멘털하면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하반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능가해 주가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리츠증권증권은 D램과 낸드 등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문 수익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SK하이닉스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3조 9천억 원, 4조 2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KB금융그룹은 유독 회장이 바뀔 때마다 내외풍에 휘청거렸는데요.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11월 윤종규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윤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노조가 현재 선임 과정이 공정치 못하다며 윤 회장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KB금융노조가 지배구조 개선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종규 현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윤 회장이 지난 3년간 그룹 내 제왕적 지위를 구축했으며 이로 인해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취임 때부터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윤 회장의 제왕적 1인 지배체제라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윤 회장 취임 당시 내부에서도 반겼던 일인데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KB금융은 유독 정치권 등 외풍에 취약했던 데다 이명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의 대립으로 조직이 크게 흔들렸던 터라 안정을 위한 응급조치였습니다. 윤 회장 취임 후 조직이 안정되면서 회장과 행장 분리가 거론된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낙하산 소문이 돌아 결국 행장직을 내려놓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상임 감사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국민은행장 내정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지 못했고 당시 KB금융 관계자는 회장 본인도 행장 자리 정도는 내려놓고 싶을 텐데 온몸으로 외풍을 막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의 권력이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낙하산 인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KB금융의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노조의 움직임은 임단협을 앞두고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르노 삼성이 QM6 가솔린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SUV는 디젤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디젤 모델보다 가격은 낮추고 동급 모델 대비 연비는 높여 뛰어난 경제성을 바탕으로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게 르노 삼성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그런지 직접 몰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르노 삼성이 야심차게 선보인 QM6 가솔린 모델입니다. 연비가 우선 좋고요. 무엇보다도 정숙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디젤 엔진 장착 차량에 비해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르노 삼성은 이 차의 판매량을 연말까지 2,000대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과연 포부에 걸맞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직접 몰아봤습니다. 시승 구간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영종도를 돌아오는 왕복 130km 구간. 강점은 정숙성입니다.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자 디젤 특유의 시끄럽고 덜덜거리는 소음과 불쾌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풍절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역시 잘 잡아냈습니다. 실제 차움 윈드실드 글라스 등 흡차음제를 보강한 결과입니다. SUV지만 세단 부럽지 않은 편안한 승차감도 장점입니다. 연비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QM6 가솔린 모델의 공인 연비는 동급 최대인 11.7km. 반환점을 돌아 살펴본 실제 연비는 13km. 실제 2.0 엔진 선택과 차체 경량화를 통해 군사를 뺀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이를 통해 가솔린 SUV는 연비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저렴한 가격은 무기로 뛰어난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실제 QM6 디젤 모델보다 무려 30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공간 활용성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레그룸은 동급 최대 공간을 자랑합니다. 다만 고속에서의 경쾌한 주행 성능은 찾아보기 어렵고 가속 페달을 밟자 치고 나가는 힘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가격과 연비, 가솔린 엔진 특유의 정숙성을 무기로 도심 주행의 안성맞춤인 QM6 가솔린. 가솔린 SUV 시장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대책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발표는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벤처창업회사인 PLK 테크놀로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어느 정도 나올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데에 대해 부처 협의 사항과 북핵 문제, 한미 FTA 문제와 추석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금 빨리 하고 늦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대책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드 추가 배치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통화 스와프 등 실무적으로 많은 물밑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2020년까지 국내에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2차 전지업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3사는 2020년까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성능 혁신과 고도화 등 기술 개발에 약 6,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생산 설비 증설과 신규 구축에 2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중국과 접촉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KB하나은행은 하반기에 지난해보다 100명 더 많은 25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행원이며 학력과 연령, 전공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디지털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자리 확대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정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 하반기 시중은행들의 채용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국민은행 500명, 신한은행 450명, 우리은행이 400명 등 시중은행 3사가 지난해보다 약 500명 늘어난 1,35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한 하나은행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4개 시중은행의 하반기 채용 인원만 1,600명에 달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주가가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와의 불화설로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현대차 그룹주는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단 2곳뿐이었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전거래일보다 1.81% 떨어진 15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밀접한 협업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대위아가 하루 만에 7.09% 하락했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도 4%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기아차와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제철, 현대차투자증권 등도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자동차가 현대차와 합작관계 종료를 불사기로 했다는 한 중국 언론의 보도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탓입니다. 현대차는 이 보도에 대해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일에서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의 버그나 보안 취약점을 찾는 사람에게 최대 20만 달러를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출시한 스마트폰 38종과 빅스비, 삼성페이, 삼성패스 등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과징금 3억 1천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책임자 징계 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이 상사의 결제 없이 본인 결제로 휴가를 쓸 수 있는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휴가 사유 기재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면생리대나 생리컵과 같은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만큼 부작용은 없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증들이 많은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봅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 공방. 평일 오전부터 면생리대 만들기 수업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면생리대 만들기 수업은 매달 한 번씩 꾸준하게 열어왔지만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평상시 워크숍 할 때는요, 한 5분 한 타임에 오셨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는 4-5배 늘어서 한 20몇 명에서 30명 정도까지 한 타임에 오고 있습니다. 밀리안 생리대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서 시작했지만 한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대 전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고2인 딸이 이제 한참 이제 시작해서 그런 나이인데 유해성 논란이 너무 심하니까 갈수록 더 마음이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좀 멀지만 여기까지 일찌감치 찾아와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면생리대는 면을 손바느질에 만든 것으로 삶아 빨아 쓰도록 고안됐습니다. 세탁이 번거롭긴 하지만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통풍도 좋아 건강에 우려가 없습니다. 또 냄새도 덜하고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면생리대를 처음 사용할 때는 혹시 새지는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처음에는 얘를 바로 하지 마시고 일회용 생리대가 얇으니까 밑에 대고 얘 위에다 놓으세요. 한 6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으로 두시면 되고. 면생리대 세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먼저 피를 빼기 위해서는 면생리대를 찬물에 담가 놓아야 합니다.
그 후 핏물이 제거되면 미온수나 따뜻한 물에 세제를 사용해서 손빨래하면 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터지면서 현재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생리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시작된 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2주간 생리컵의 판매는 422%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소하기만 한 생리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증도 많은데요.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열을 받아내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종 모양의 생리컵을 한두 번 접어서 꼬리가 바깥으로 오게 준 후 질환에 넣으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형체로 펴져 생리열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은 2만 원에서 4만 원가량인데 초기 비용은 들지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또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 자극이 적고 활동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미국 FDA 승인이나 유럽연합의 통합 안정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용이 아니라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질에 상처가 있을 때 생리컵을 쓰면 독성 쇼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질환으로 손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국 손톱이 길어 자기 손톱에 상처 나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손톱 짧게 유지한 상태에서 삽입을 하고 빼는 게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뭔가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면생리대와 생리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여성용품의 선택폭이 다양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여성들 중에 이 대안 생리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겁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낮엔 덥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의 기온 차이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에서 한낮엔 31도까지 오르면서 무려 14도의 기온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체온 유지를 위해 옷을 여러 겹 걸쳐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 지나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면서 오전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한낮엔 서울과 춘천 29도로 평년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속초, 울진 28도,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30도, 대구 31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한낮엔 덥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 경제 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